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 살려줘. 중국 최대 기업 백기투항. 2. 1 밀어주며 한 반도체 견제하던 미 결국. 3. KF-21 전투기 9호 기록 교체 성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4년 동안 경쟁을 벌인 중국 기업이 갑자기 철수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를 들고 도망간 것으로 언급하며 이 사실에 대해 놀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에 수출 규제를 요구했던 시진핑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리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광리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 사슬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터부터 97%까지 생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기가와트로 화력,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중 3분의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에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혁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뭔가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화력 발전이 모여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싼 신장 위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론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론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큐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하나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터부터 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D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 셀, 퀸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퍼크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큐셀은 해외에서 1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 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하나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 위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하나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하나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하나큐셀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하나큐셀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짓부를 찍은 것입니다. 론지솔라 측은 향후 하나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 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 법원은 트리나 솔라가 하나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올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 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나 측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 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론지솔라의 선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터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하나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론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입니다. 하나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효율을 1% 높이면 1,000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 기술보다 텐덤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무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 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셀을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G7 국가 대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 톰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률은 17.9%로 케미칼 2.5%와 첨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 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한화규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JA솔라는 각각 5기가와트, 2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화큐셀 의장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대 점유율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도 내년 말 8.4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 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중국 기업을 확실히 잡아내고 세계 1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D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D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D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D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랫이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4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4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4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비 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D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D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KAI가 KF-21 전투기의 빠른 생산을 위해서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개발 계획으로 인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소식이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는 기존 군사 강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업계는 무기 계약 시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현지 교육 등 기존의 방산업체와는 다르게 사후 지원 서비스로 차별성을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서 국가적 군사협력과 기초설비 공유 덕분에 향후 KF-21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인 팩토리를 완성시킨다면 제조 및 수리 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러시아산 무기들을 수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열악한 사후 지원 서비스로 도입국들은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수입한 무기나 장비에 고장이 나거나 부품 교체 주기가 다가올 경우 제품 공급업체가 제때 해결해주지 않아서 장기간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특히 전투기, 전차, 전투함과 같은 고가의 장비일수록 심해집니다. 무기의 특성상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소모는 무기의 실효성을 전혀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 수리 경우 미국이 짧게는 2터부터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소모되기도 하며 유럽산은 아예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1터부터 2달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산 방산 제품을 써본 국가들은 다시 한국산 제품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제품만 파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고객 국가의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윈윈 전략도 방산 한류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안보협력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용해보고 제품 품질과 사후 서비스에 감동받았다고 칭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방산기업이 단순히 수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국 무기 도입국들과 깊은 신뢰와 우호를 쌓으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에 더해 AI가 결함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빠른 생산성은 한국의 방산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KAI는 앞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KF-21 보라매의 개발의 밑거름이 될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KAI의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주요 활용 분야에는 KF-21 보라매의 제조와 부품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될 KF-21위 제조 공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 단가 역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AI는 첫 번째 목표치인 120대 생산에 대략 2년 정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 효율성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시장에선 판매 규모의 확보가 경제 효과로 작용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힙니다. 많이 팔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져 판매에 유리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한 주요 선진국 방산기업들은 판매 규모의 경제 효과로 후발주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선진국들의 방산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로 일찌감치 앞선 성능의 무기와 장비를 다수 확보한 상태이죠. 그래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이 같은 열의를 극복하고 가격과 성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제조공법의 혁신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선 로봇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 정밀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텐데요. 현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설비 자동화 비율을 높여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다고 해서
전투기가 모두 생산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는 많은 배선이 존재하는데 이런 배선들과 장비 통합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 정밀한 작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 이외에 기존의 부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이나 조립 공정 등을 자동화와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만드는 목적이 스마트 제조 팩토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KAI는 미래 방산 시장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3D 프린팅 제조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AI는 3D 프린팅 기법을 양산 및 품질 관리 체계에 적용해 이를 자사의 모든 공장 및 협력업체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항공부품 제조 기술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3D 프린팅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레이저로 층층이 쌓으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KF-21 전투기의 국산 부품 생산은 물론 제조 기술력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양산까지 국산화율을 무려 90%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6년 전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3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KF-21 한 대에만 20만 개가 넘는 정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도입 덕분에 제조 속도와 개발 부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정밀 조립 분야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훌륭한 성능 대비 높은 가성비를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된 KF-21 전투기는 획기적인 제조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나갈수록 해외 수입 부품을 대폭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 공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골치 아프고 불평등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겪은 일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며 결정적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로 미국의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와 3D 프린팅 부품 제조 기술로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끝없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건 대량 주문과 더불어 효율적인 생산 공정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생산 기간 및 생산 단가를 낮추어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AI는 KF-21 사업이 완료 시까지 국내 경제 효과 인원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 라인 가동되어 양산을 시작된다면 최소 2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래의 KF-21 전투기가 많이 수출되어 스마트 팩토리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완전히 통제되어 경제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한국 당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예상치 못한 대응은 유럽 전체가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정보 자원과 경제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독일이 중국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제안하여 다른 시장을 찾고 경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일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IT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럽 전체가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그것만으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선 넘은 행동에 여러 번 당황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중국을 참지 못하고 단교 선언과 퇴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 대사 퇴출까지 이어지며 강경한 태도로 바뀐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당황한 중국은 독일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애원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과 독일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관계가 최근 금이 가면서 독일이 중국을 향해 보이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연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금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독일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단교 선언인데요. 중국의 행동에 더는 참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소개 조치는 물론 우켄 주독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행보를 보였죠. 메르켈 총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횡포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국제적인 중국 제재가 필요한 자리에서 메르켈은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거나 중국 기업의 독일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여는 등 중국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중국인들은 남용했죠. 중국 공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독일인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친중국 인사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일 정계를 그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입구로 독일이 도와주기를 바랬죠. 관세는 물론 비유럽 국가에 대한 장벽이 높기에 유럽은 아시아 국가가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독일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유럽 세계에 자국 상품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 독일 기업들은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숄츠 총리를 구슬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했죠. 독일 주간 슈피겔지는 최근 폴크스바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에게 투자 보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보증에 대해 폴크스바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1980년 헬무트 콜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거부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수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요청한 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이 투자 보증을 거절하는 한편 폴크스바겐 외에 다른 독일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요청하는 요청서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주관한 피치블랙 훈련에 독일이 공군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척을 진 국가로 대중국 동맹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군사를 보낸 곳들은 중국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 병력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6대를 호주 훈련에 보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협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독일이 희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수출 비중은 전체 무역 수출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국가들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감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길을 걷는 독일이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중국이 독일에게 저지른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9월 영국에서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공안이 전 세계에 걸쳐 비밀 경찰서를 설치했고 공작원들을 동원해 반시진핑 인사들을 몰래 구금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양한 공작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부르는 이들 비밀 경찰서의 명칭은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당초에 이 조직 설치 명분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것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 활동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었죠.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 산하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비밀 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공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서 발간에 중국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기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형사처벌을 위해 귀국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비밀 경찰서 운영과 운송 인원까지 공개했죠. 원칙적으로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검거해 송환할 법적 권한도 없고 타국의 땅에서 수사 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심지어 상대 국가에 어떠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고 벌인 일이었죠.
독일은 특히 110 스테이션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공자학원을 겉에 내세우고 공작원들이 독일 주요 도시에서 버젓이 활동, 시진핑과 관련해 안 좋은 소리를 한 인물들을 몰래 구금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스테이션 기지는 독일 공관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독일 공권력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이미 공자학원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독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땅에서 활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독일 주요 회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독일 정부는 중국이 저지르는 뻔뻔한 불법 행위 시도에 경악했죠. 중국 소속 그룹인 해킹그룹 원티가 독일 기업인 BASF와 지멘스를 대상으로 기밀을 빼내려 한 흔적을 독일 정보부가 발각. 독일 정부가 중국에 경고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일탈 행위는 실리무역을 추구하려는 독일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의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고 독일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별받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독일은 더는 중국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점점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형태의 독일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도이치뱅크 크리스천 봉제 최고 경영자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현재 독일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자립할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츠 총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며 탈중국을 선언 단교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것이죠. 실리로 포장하기에는 한참 선을 넘은 중국을 독일은 인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 중인데요. 에버하르트 촐은 독일 국방참모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력 축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고 말하며 중국군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숄츠 총리의 결단은 독일을 변화의 바람으로 몰고 있는 셈이죠. 올해 초 독일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 독일의 무역 확대를 요청했던 리커창 총리는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군사까지 호주 훈련에 파견하면서 대립하고 중국 대사 초치와 단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국도 독일의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죠.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21일경 중국은 주중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나서는 등 즉각 보복 움직임을 보였죠. 무역 보복까지도 선언하면서 중국은 독일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중국과의 인연을 버리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며 친환경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뜻대로 끌려가던 독일은 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독일의 요청에 한국은 도움을 주며 원전 수출까지 내다보는 가운데 중국은 강경하게 나오는 독일의 태도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